오늘 알아볼 놈은 서부시대에 실존했던 무법자 왕 제시 제임스이다. 서부시대는 내붕이들도 알다시피 빌리 더 키드, 와이어트 어프 같은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는 수많은 무법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는데, 제시 제임스는 그런 대환장 서부시대에 당당하게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며 무법자 왕에 등극하는데 성공한 진짜 중에 진짜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오늘은 제시 제임스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알아보겠다. 제시 제임스는 앞서 말했듯 무법자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 악명이 자자했는데,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를 꼽으라 하면 20세기 초 미국 대공황 금주법 시대에 활동한 공공의 적존 딜린저, 스카페이스 알카포네가 있는데, 제시 제임스는 이들과 맞먹는 수준의 서부시대를 대표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서부시대엔 제시 말고도 수많은 유명한 총잡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여러 허풍쟁이 이야기꾼들에 의해 각색,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행적이나 악명이 다소 과장된 부분도 섞여 있었던 반면, 제시 제임스 이 새끼는 그런 거 없는 진짜로 찐 거물 무법자였다. 그 근거로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자그마치 1만 달러다. 2025년 기준 하나로 무려 약 5억 6,500만 원 수준. 참고로 서부시대 최고 아웃풋 중 한 명인 빌리 더 키드의 현상금이 500달러이고 레데리투의 주인공인 아서 모건의 현상금이 5,000달러라는 걸 생각하면 제시는 픽션조차 뛰어넘는 수준의 무법자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현상금 영상을 본 내붕이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바로 현상금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 실제로 현상금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 어지간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액이 치솟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시는 그 어지간하면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제시가 주로 활동하던 미주리주의 제24대 주지사 토마스 시어도 크리텐든이 본인의 취임식에서 제시 제임스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에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 라면서 1881년 제시 제임스 일행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때 크리텐든이 당시 제시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철도 기업들의 중역들을 어느 한 호텔로 불러들인 뒤 서로 협의하여 당시 300달러의 한도가 있었던 포상금을 무려 33배가 넘는 10,000달러로 대폭 상향시키면서 그렇게 제시의 목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제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더 있는데, 당시 여성 무법자로 이름을 날리던 레데리투 블랙벨의 모티브인 벨스타의 이명이 여자 제시 제임스인 점, 오버워치에 나오는 캐서디의 전 이름 제시 맥크리의 이름도 제시 제임스에서 따온 점, 와일드 번치 갱단과 함께 반더 린드 갱단,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갱단이라는 점들이 제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놈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당시 제시 제임스가 이끌던 갱단은 열차, 은행 강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을 로빈 후드와 같은 의적이라 칭하고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에게 추격을 받는 등 반더 린드 갱단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 참고로 제시 제임스가 이끌던 갱단의 이름은 제임스 영거 갱단인데, 제임스는 이름이니 그렇다 쳐도 영거는 뭐냐 라고 할 수 있기에 이 갱단의 창단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겠다. 1847년 미주리 주클레이 카운티 태생의 제시 제임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연합국의 대의에 동조했던 그의 형 프랭크 제임스의 영향을 받아 이미 싹수가 놀았던 그는 1865년 연방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식되자 연방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흑화하여 무법자로 타락하였고, 이후 여러 부시웨커스 출신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백주된 앞부터 은행 강도질을 벌이는 등의 대범함을 보여주면서 점차 악명을 쌓기 시작한다. 그렇게 신나게 사람 죽이고 돈 털며 무법자 생활을 만끽하다 자신과 같은 연합군 출신의 무법자 콜 영거가 이끄는 영거 갱단과 친분을 쌓게 된 제시 제임스는 이들을 흡수하여 갱단의 이름을 제임스 영거 갱단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임스 영거 갱단이 다른 갱단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앞서 말한 의적 행세를 꼽을 수 있다. 제임스는 갱단의 도적질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마치 타락한 연방정부 놈들과 그 밑에서 아첨 떠는 자본가 돼지 새끼들을 징벌하는 투사인 양포자, 저들의 더러운 정치 자금을 털어 가난한 민중들에게 나눠준다라는 식의 썰을 여러 신문사에 계속 투고하였고, 과거 연합군 출신 언론인들이 이걸 토대로 제시를 미화하는 기사를 잔뜩 내면서 그렇게 제시 제임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북부인들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남부 출신 가난한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실제로 제시는 이후 여성과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가난한 농민들은 털지 않겠다 선언하고 차려입은 부자만 보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본인이 정말로 소시민들을 대변하는 투사임을 계속 강조하고 다녔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결코 아니었기에 미국 정부는 끝도 모르고 설치는 제임스 영거 갱단을 잡기 위해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라는 필살기를 꺼내 그들을 쳐죽여버릴 기세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제시와 그 휘하 단원들은 모두 남북전쟁 당시 게릴라로 활약하던 베테랑 용사들이었던 만큼 치고 빠지는데 도사라 기동력에서 저들을 능가하여 그 천하의 핑커튼 요원들의 맛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며 정부에게 빅엿을 먹이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그들은 거리낄 것 없이 강도짓을 하고 다녔는데 1866년 2월 14일 미주리 주 리버티
클레이 카운티 저축은행에서 6만 달러. 2866년 10월 30일 미주리주 렉싱턴 알렉산더 미첼 앤 컴퍼니 은행에서 2011달러. 3867년 5월 23일 미주리주 리치몬드 휴즈 앤 왓슨 은행에서 3500달러. 4868년 3월 켄터키 러셀빌 림로드 앤 컴퍼니 은행에서 양만 2000달러. 5871년 6월 3일 아이오와 주코리던 명칭 미상의 은행에서 4만 달러. 6872년 4월 29일 켄터키 주 컬럼비아 명칭 미상의 은행에서 15,000달러. 7873년 5월 27일 미주리 주 세인트 제네비브 명칭 미상의 은행에서 4,000달러. 8873년 7월 21일 아이오와주 아데어 카운티 시카고 락아일랜드 앤 퍼시픽 레일로드 열차에서 3,000달러. 9874년 1월 15일 아칸소주 핫스프링스 어느 역마차에서 약 2,000달러 상당의 금품. 1874년 2월 미주리 주 게즈힐 소속 미상의 열차에서 3,000달러. 1874년 12월 7일 미시시피 주 코린스 티시민고 저축은행에서 각각 5,000달러의 현금과 보석. 1874년 12월 8일 캔자스 주 먼시 소속 미상의 열차에서 3만 달러. 1875년 9월 1일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턴 명칭 미상의 은행에서 1만 달러. 1876년 7월 7일 미주리 주 오터빌 미주리 퍼시픽 레일로드 열차에서 15,000달러. 총합 20만 9,511달러. 2025년 기준 약 817만 7,895달러. 하나로 약 118억 5,197만 9,150원 가량의 돈을 훔쳤다. 참고로 이 리스트는 강도질한 금액이 분명하게 명시된 것들만 추려서 표기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다. 이런 화려한 전과 덕에 그는 사상 초유의 금액인 1만 달러가 목에 걸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화려한 인생을 보낸 제임스 영거 갱단과 제시 제임스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 타이티 가서 망고났다며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정의의 사도가 나서서 그들을 모조리 잡아 교수형에 처했을까? 둘 다 아니다. 우선 그들의 최후를 알기 위해선 그들의 최후가 크게 앞당겨진 사건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바로 미네소타주의 노스필드에 위치한 퍼스트 내셔널 은행 강도 사건이다. 오늘도 평범하게 은행 강도를 저지르던 갱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해당 은행의 어느 용감한 출납원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배째라 모드로 나선 것이다. 난생 처음 겪는 사건에 모두가 어쩔 줄을 몰라 얼타던 중 곁에 있던 보조 출납원이 극적으로 바깥으로 탈출하여 은행의 강도가 들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이에 크게 당황한 제임스 영거 갱단은 황급히 빤스런을 치게 되는데 이때 중무장한 시민들과 경찰 병력들이 몰려들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단원들이 사망하면서 꼴랑 26달러 벌고 끝나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개빡친 영거 갱단이 그대로 갱단을 나가버리며 그들의 세력은 크게 줄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위기에 빠진 제시를 드디어 잡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병력들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실행되면서 제임스는 결국 이에서 3년 동안 잠적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 1879년부터 다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여 무법자 커리어를 이어가기 시작하나 어째 이전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또 새로 모집한 단원들의 실력도 예전 단원들만 못했으며 게다가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기껏 모집한 단원들이 사소한 범행을 벌이다 체포되거나 사살당하는 등 계속 일이 꼬이기 시작. 무엇보다도 제시 제임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앞서 말한 크리텐든이 그대로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그를 몰아붙였고 제시는 극심한 압박에 결국 가장 신뢰하는 부하 포드 형제와 함께 응거하며 지내기로 마음먹는데 문제는 동생인 로버트 포드가 이미 미주리 주 주지사 크리텐든으로부터 제시 제임스를 사살하면 내 죄를 사면하고 1만 달러까지도 주겠다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여 버린 상황이었다. 그렇게 포드 형제와 제시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 포드 형제는 전면전으론 답이 없으니 그가 경계를 풀 때 기습하려고 했으나 이미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제시는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포드 형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망상에 그들을 추궁하기도 하는 등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고 살던 1882년 4월 3일 당시 무더운 날씨 탓인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대까지 풀고 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던 제시 제임스는 마침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털어내기 위해서 의자를 딛고 올라서며 잠시 포드 형제에게 등을 보였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생각한 로버트 포드가 그의 뒤에서 총을 격발. 그렇게 제시는 뒤통수에 바람구멍이 나며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 후 크리텐드는 약속대로 1만 달러와 함께 그를 사면해 주었고 로버트 포드는 제시 제임스를 죽인 남자라는 칭호를 얻은 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결말이라면 좋았겠지만 세상은 넓고 관점은 많은 법. 그리고 그들 중엔 로버트를 죽여 제시 제임스를 죽인 남자를 죽인 남자라는 칭호를 가지고자 했던 에드워드 케이프하트 오켈리에 의해 로버트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 제시 제임스를 죽인 남자를 죽인 남자를 죽인 남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싶었던 보넷이라는 경관에 의해 에드워드 역시 죽음을 맞이하며
이 대환장 칭호 뺏기 싸움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법자왕 제시 제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